저는 올해 74이 된 박기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통관리관으로 살며 수많은 신호등을 관리했습니다. 제 삶의 원칙도 단순했습니다. 빨간불일 땐 멈추고 파란불일 땐 나아가면 안전하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제 삶은 예기치 못한 사고처럼 무너졌습니다. 손자 유진이의 인생이 빨간불에 갇혀버린 것이지요. 유진이는 30살 청년입니다.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잡을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불경기와 구조조정 탓에 늘 불안정한 자리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손자 유진이는 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퇴근 후엔 병원 자원봉사도 하며 같은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소연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연이는 곧 제 손자가 맞이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소연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귀 유형이라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소연은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에게조차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짐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은커녕 착한 소연은 우리 집의 빛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연의 부모, 장인 오상훈과 장모 윤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죽을 고비에 있는 동안에도 유진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전혀 몰랐죠. 그저 손자 유진이가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오상훈은 지역에서 세차장과 렌터카 사업을 하며 배달 오토바이 임대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계약서마다 가시 같은 조항을 숨겨두었고 청년들이 조금만 어기면 벌금을 얹어 불려받았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젊은 놈들, 다 호구야. 사고 한 번 나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맛을 알지. 그 말을 들은 제 손은 떨렸습니다. 윤경이는 더 악독했습니다. 딸의 병세가 심각한데도 치료비는 사위가 벌어야지라며 매달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은 소연의 치료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영수증, 술집 계산서가 증거처럼 남았습니다. 장모는 친척 모임 자리에서 저와 유진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돈도 못 벌면서 병자 마누라까지 달고 있으니 불쌍하지 않아요? 웃음소리가 쏟아질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사귀며 다짐했습니다. 저런 부모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뭔가 해서 유진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세상 좋아져서 카드처럼 얇은 것도 있고 볼펜 같은 것도 있더군요. 녹음한 거는 USB에 연결해서 컴퓨터에 바로 저장했습니다. 유진에게 걸려온 독촉 전화를 몰래 스피커로 켜고 녹음기를 틀어두었습니다. 사위, 이번 달 벌금 아직 안 냈잖아. 안 내면 소연이 병원비 지원은 없을 줄 알아. 장인의 비열한 목소리가 그대로 저장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차장 근처를 맴돌며 오상훈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세무 점검은 뇌물로 막는다. 봉투 준비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 순간 오상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그냥 지나가는 노인으로 여겼는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쥐어짜며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들킬 뻔한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USB 녹음기,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신호등 전구처럼 언젠가 세상에 불을 켜려면. 유진은 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처가집에 속아서 소연이까지 병들게 하고.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유진아. 잘못은 내게 있지 않다. 잘못한 건 욕심과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다. 우리는 조용히 싸운다. 반드시 정의가 파란 불처럼 켜질 거야. 저는 평생 신호등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신호를 읽고 기록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손자가 걸려든 계약서는 빨간 불이 영영 바뀌지 않을 것처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장인 오상우는 서류를 다룰 때마다 마치 법을 비웃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렌터카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하며 키득거리곤 했습니다. 이건 애들 절대 못 빠져나가. 사고 나면 수리비 3배, 지연 반납은 하루에 20만 원. 그 말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법을 아는 체하며 합법적이다를 반복했지만 그건 제 눈에는 교묘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연대 보증인 항목. 바로 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은 유진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자가 무지와 믿음을 악용당해 평생 벗어나기 힘든 족쇄를 차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모 윤경이는 더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조차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소연이가 링거를 꽂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데 장모는 병실 구석에서 말했습니다. 기석 어르신, 사위가 제때 벌금 안 내면 이의 치료비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힘드니까요. 순간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자기 딸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는 그 얼굴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장모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카드같이 얇은 녹음기를 흰 수건에 감싸 주머니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비는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어요. 사위가 계약서대로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계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장모가 고개를 돌리더니 제 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본 것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뭐 들고 계세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코를 닦는 척했습니다. 아, 비염이 오래가서 말입니다. 손수건 좀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그 녹음을 수십 번이나 들었습니다. 소연의 얕은 호흡 소리와 장모의 비열한 목소리가 겹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제 손자와 며느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상훈이 운영하는 세차장 근처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 이중장부로 신고해. 모자라면 구청놈들한테 봉투 하나씩 찔러주면 되지. 그 장면을 저는 철문 뒤에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 하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뭐 하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그냥 손 운동 좀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들킬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증거들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보험금 발언, 병원비 협박, 이중장부. 각각의 폴더를 만들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신호등을 점검할 때처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노트에 빨강, 노랑, 초록 스티커를 붙이며 확실한 증거와 보조 증거를 구분했습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유진아. 너는 소연이를 지켜라. 증거는 내가 모은다. 너희의 삶을 망가뜨린 저 인간들 반드시 법 앞에 세울 거다. 저는 매일 새벽 손전등을 들고 세차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오상우는 야간 거래를 자주 했습니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 탈세용 현금 다발, 심지어 뇌물 봉투까지 오갔습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망원 기능이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렌터카 사무실 불빛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오상훈이 검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받는 이는 구청 건설과 직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제 쪽을 향했습니다. 눈이 부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근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버리러 왔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경비는 의심스럽게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슈퍼 앞에서 늘 낯선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틀어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따라왔습니다. 들켰구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자 그 그림자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상훈 일가가 제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와중에 장모 윤경이는 병원에 나타나 또다시 독을 뿜었습니다. 소연이의 침대 곁에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민수네는 이제 끝났습니다. 괜히 저희 집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기록 같은 건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서재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교통관리 지도판 뒤에 USB와 수첩들을 숨겼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빨강 스티커를 붙인 확실한 증거들이 늘어나는 걸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누군가 흰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안에는 협박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 가족까지 다친다. 글씨체가 오상훈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으로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다. 증거 하나가 더 늘었구나. 저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쌓이고 있었고 그것은 언젠가 신호등처럼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증거들을 정리해 국세청과 검찰에 각각 제보서를 작성했습니다. 탈세 내역, 뇌물 정황, 불법 계약서 복사본, 녹음 파일까지.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 윤경이가 사위 유진을 협박하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윤경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유진이 이번 달 돈 안 냈더군요. 이러면 소연이 치료도 힘들어져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테이블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켰습니다. 사돈, 우리 딸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서 채우면 되죠. 그러니 사위가 돈 못 벌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지요.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에게 이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기석 선생님, 제보하신 거는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직접 진술 가능하시겠습니까? 증언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상훈 측에서 변호사를 동원해 노인의 망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파일과 계약서 사본, 녹취록이 하나하나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정에서 오상훈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사업했다. 저 노인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USB를 꺼내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무서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 이중장부로 신고해. 봉투 준비해. 윤경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사위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 차라리 잘된 일이지. 그녀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압류당했고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상훈은 탈세와 뇌물수수, 불법 임대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경희는 협박과 보험사기 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그들의 고급차와 별장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날, 저는 마치 오래된 신호등을 새 전구로 갈아 끼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도로가 다시 환히 밝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자 유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잘못은 내게 있지 않다. 내가 사랑한 아내를 지키려다 걸려든 덫이었다. 이제 불빛은 다시 켜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연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공공지원으로 이어졌고 유진은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들어온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눈빛에도 다시 파란 불이 켜질 것이다.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녹취 번호, 사진 파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호등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병실에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한테도 평범한 삶이 올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야. 이제 빨간 불이 꺼졌으니까 파란 불을 향해 건너가면 돼. 창밖의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손자, 그리고 병실에 누운 소연까지. 우리에게 다시 길이 열렸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